안녕하세요. 정혜릭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 수석연구원입니다. 대표님들, 오늘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회사의 대표님들께서 늘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오늘 시간은 명의신탁 주식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안내드리고요. 다음은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해서 증여세 제척기간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포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또 했고요. 두 번째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세 이차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명의신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상법상 발기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발기인 제도가 명의신탁 주식의 주 원인이 되었고요. 네 번째는 대표님이 그런 신용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발기인 제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 발기인 제도는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96년 9월 30일까지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7분이 있었어야 돼요. 이때 발기인이라고 하면 대표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발기 설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변태 설립이 있습니다. 이 발기 설립과 변태 설립의 차이는 자본금을 현금으로 내느냐 아니면 현물로 내느냐에 따라서, 현금으로 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걸 발기 설립이라고 하고요. 현물로 내서 설립하는 걸 변태 설립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기인은 법인의 최초 주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이 3분이 필요했고요. 7월 24일 이후로는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하실 때 당연히 주주이고 대표님이 계시겠죠. 그 외에 감사나 기타 이사를 한 분 더 넣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만들 때 이 납입 자본금이 실제로 잘 들어왔는지, 그리고 현물인지 현금인지, 또 주식 인수증이 제대로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발기인이 아닌 다른 임원이어야 돼서, 이 현장에서는 주로 사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한 분을 감사로 선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상 발기인이 의무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96년 9월 30일 이전에 설립될 때는 발기인이 7인 이상이 있었어야 되고요.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무조건 3분 이상이 있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의신탁 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2014년부터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해결 방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첫 번째는 명의를 빌려준 분이 명의수탁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주가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명의수탁자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친한 관계 또는 친구, 친척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액면가가 얼마 안 되고 자본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이 없죠. 욕심이 없는데, 회사가 계속 우상향하게 되고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 진짜 이 명의를 빌려준 분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주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친한 친구들에도 뭐 살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얼굴을 안 보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주식을 나중에 가져오는 게 쉽지 않겠죠. 두 번째는 명의 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 고객사에서도 있었던 얘기고요. 이런 거죠. 명의 수탁자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족들은 아버님의 금융재산부터 여러 가지를 조회하게 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중소기업에 주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셨구나 하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의 신탁자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을 찾아뵙고 이거는 그 돌아가신 분과 본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내가 신용상의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발기인 때문에 그렇든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린 거다라고 설명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산 중에 중소기업 주식이 있고 그게 실질적인 주당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겠죠. 그래서 제 실제 사례에서는 이 액면가 5,000원짜리가 시가 15만 원 정도 할 때인데 명의 수탁자께서 돌아가셔서 그 아드님과 이 협의를 했는데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양수도로 가져온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의신탁 이 주식, 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입증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따가 해결 방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거래의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성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자본거래의 위험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명의신탁이 최초에 있었고 그 이후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2000년에 설립한 회사고요. 그리고 2005년에 증자를 했습니다. 또 2010년에 증자를 했고 2015년에 증자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액면가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10년, 2015년에 증자하실 때는 아마도 액면 증자를 하셨을 거예요. 회사는 우상향으로 계속 커나가고 있고 증자할 때마다 상법상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액면 증자, 시가 증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주가 시가 증자 하겠습니까? 제3의 투자자가 아니면 기존 주주들끼리는 액면 증자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해당 사실과 관계된 명의신탁 주식을 나중에 해지로 가져오시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처음 법인 설립할 때만 액면가로 계산하고요.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국세청에서 확인을 받더라도 2005년에 액면 증자한 거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 증자로 계산하고요. 2010년도 마찬가지로 시가로 계산합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이 증여세와 또 신고불성시 가산세 20%, 납부지원 가산세 10만 분의 22, 거기에 명의신탁이 일어난 날부터 해지하는 날까지 발생한 세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양수도나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 또 기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지를 세금 계산을 통해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명의신탁 주식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양도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로 가져올 때 리스크는 아마도 이 시가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요. 그 돈이 오고 가야 되고 다시 뒤로 받는 방법이 있겠죠. 대신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양도로 가져오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증빙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금납입 증빙이 있습니다. 이 주금납입 증빙이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올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금의 실질 기속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원 판결문이 있어요. 법원 판결문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변론 판결과 무변론 판결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증빙이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증빙은 주금납입 증빙과 법원의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네. 주금납입 증빙은 처음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은행에 가셔서 이거 은행의 법인 설립 자금입니다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해당 법인 설립 자금을 별단 예금이라는 가계정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이름을 써서 양성훈 1억 예금으로 돌릴 거예요. 별단 예금. 그래 놓고 나서 대표님께서는 법무사님 통해서 발기인 총회의 의사록을 구비하고 기타 서류들을 구비해서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치게 됩니다. 그게 통상 2,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법인의 설립 등기가 완료가 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갖고 은행 가셔서 주식회사 우리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장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제가 1억 원 그 별단예금 처리해 놨던 거를 우리 회사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주금납입 증빙이라는 건 첫 번째 양성훈 1억 원이 주금납입 증빙 주 증빙입니다. 두 번째는 2, 3일 후에 주식회사 우리나라라는 통장에 양성훈 1억 원이 다시 주식회사 우리나라 1억 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2, 3일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간접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주금납입 증빙이 확실하다면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한 90%는 해결되셨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금 실질 기속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주가 만약에 A, B, C, D가 있고 C, D가 명의신탁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A가 50%, B가 20%, C가 20%, D가 10% 이렇게 주주 현황이 되어 있다면 배당을 결의하고 실질적으로 C나 D 주주에게 해당하는 지분율만큼 배당금을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배당금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빼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넣어드리고 이분들이 다시 A, 실제 소유자가 A라고 하면 A라는 주주한테 돈을 돌려드리는 그런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C나 D 주주는 소득세가 발생하고 이 금액이 크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배당금의 실질 기속은 배당금 포기 동의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C 주주와 D 주주는 배당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들에게 오는 배당금을 A한테 주세요라는 배당금 포기 동의서를 통해서 지금은 이 증빙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의신탁 주식 해지 약정서는 실질적으로 배당금 실질 기속을 할 때 해지 약정서보다는
명의신탁 주식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와 배당금 실질기속을 한 세트로 증빙을 구비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증빙은 정기배당, 중간배당을 통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증빙을 구비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전에 명의신탁 주식 약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의신탁이 10몇 년 전에 발생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명의신탁 주식 약정서를 만들 수는 있어요. 또 해당 시점에 종이를 구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증빙으로서 효력을 못 받는 바는 왜 그러냐? 각각의 이 서류들은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이 인감증명서를 그 시점으로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지 약정서는 증빙으로서 구속력이 무척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원의 판결문 중에 이 변론 판결과 무변론 판결이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이러한 증빙들을 2~3차례에 걸쳐서 갖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실하게 내가 이걸 해지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무변론 판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무변론 판결은 통상 약 400만 원 정도 소송 비용이 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변론 판결은 통상 1,5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 변호사 2분을 수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 중에 이 4가지 증빙 중에 가장 증빙력이 강한 게 법원 판결문 중에 변론 판결입니다. 두 번째가 주금납입 증빙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라는 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간주취득세의 부과 기준은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거예요. 대신에 명의신탁 주식 해지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주인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식을 본래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건 취득한 것과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본래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2023년부터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세 2.2%를 부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7건 정도 소송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대부분 회사에서 승소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간주취득세를 안 내는 방법은 변론 판결과 주금납입 증빙이 확실하다면 안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나중에 환원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확인제도. 이 확인제도는 국세청에서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가 모두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발기설립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해당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만 맞다면 한 달 정도면 과세관청에서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은 무조건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선 세무사님들, 그러니까 기장세무사님들께서 좀 잘못 알고 이 확인제도를 했을 때 실패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만 맞으면 또 대표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의 오너로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 입증만 할 수 있으면 100% 환원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2017년 7월부터는 본래는 이 세 번째 단서가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올 때 금액이 30억까지가 한도였습니다. 그 2017년 7월부터 한도 금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해서 증여세 제척기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존속기간 같은 거죠.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하면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한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제척기간은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언제든지 국가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 주세요, 더 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명의신탁에 대한 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해지로 가져올 때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명의신탁 주식 자체가 발생한 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요. 여기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고요. 두 번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증여세 나온 거 기준으로 20%를 내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날부터 해지로 가져오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10만 분의 25를 적용하고요. 이거는 2022년 2월 14일까지 발생한 걸 말합니다. 그 이후의 발생분은 10만 분의 21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준이고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10년인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5년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일어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3개월을 더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3개월 이내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고 가산세가 따라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회사에서는 만약에 주주들께서 다 동의하고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는 가져오셔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명의신탁이 발생한 마지막 날로부터 15년 3개월이 지나면 증여세 납부 없이 그냥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작업은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본인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남은 주식은 남의 명의로 돼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한 거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봐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후에는 찾아오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질 소유자가 주식을 환원해 오시고 그 다음에 가업승계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명의신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